실내도 같은 병으로 3일 있다가 죽게 됩니다. 네, 1부는 에곤 실내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화가 초창기의 모습을 봤고요.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노이렌바흐 시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노이렌바흐는 에곤 실레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앞서 만났던 발리와 실레는 노이렌바흐를 가는데요. 이곳에서 일단 실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매끄러운 나무판에 그려졌고요. 아주 얇게 몇 겹의 물감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아르르 침실을 보고 에곤 실레 역시 자신의 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왼쪽 위에 보면은 아마도 그 앞서 봤었던 그림, 여기 왼쪽에 있는 조롱하는 여인을 아마 걸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왠지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굉장히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과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자화상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기존에 그렸던 해바라기들도 그리는데요. 굉장히 좀 눈이 흐리멍텅하고 좀 뭐랄까요,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개슴츠레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V보다 큰 요런 V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있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도시 역시 굉장히 좀 이름부터가 죽은 도시죠. 그래서 되게 음침한 도시의 분위기를 그렸고, 오른쪽에 해바라기도 거의 다 시들어가는 약간 죽기 직전에 그런 식물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실레는 가을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가을은 한 해의 절기로서 인간과 사물, 더 나아가 도시의 흑마성세에 있어 쇠퇴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가을이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인도 앞서 보신 거랑 다르게 조금 변한 걸 볼 수 있죠. 실내가 참고로 이런 글씨체라든지 그리고 편지 안에 있는 자기의 글씨 서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를 이런 서체라든지 편지의 글씨라든지 그런 걸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들 중에 상징주의 작품들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상징주의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아리송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푸들이라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푸들을 그려요. 그 친구를 그리고 싶을 때. 그러면은 그 친구의 상징이 푸들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림에 있는 건 푸들이지만 실제 그 의미하는 거는 제 친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상징을 그림에 넣는 것이 이 상징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죽은 어머니라는 작품부터 해서 아리송하면서도 좀 뭘까 궁금함을 갖고 쳐다보게 되는 작품들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중자화상이라는 작품은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주인공이 쓰러졌을 때 꿈속에서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아와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이트에서부터 거의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향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어린 소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이렌바흐 동네 애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그림들이 많은데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린 자화상들은 또 자위하는 자화상, 이거보다 또 더 노골적인 자위하는 자화상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뭔가 포즈가 굉장히 대담하고 역동적이고 크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마다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이렌바흐 사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 1912년 4월에 실레한테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이렌바흐 사람들이 실레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실레가 굉장히 좀 거만한 스타일이었고, 외지에서 어떤 화가랑 모델이랑 와서 누드로 뭐 그림 그리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집에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아이들이 와서 북적북적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실레가 아이들을 유혹해가지고 집으로 오게 한 다음에 옷을 벗겨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실내에 집을 수색한 경찰들이 이 벽에서 누드 사진들을 보고 이러니까 유아 납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조사가 되는 동안 실내는 2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린 그림이 여기 보이는 3개의 작품입니다. 머리도 빡빡이고 수도승처럼 자신을 표현한 거를 그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좀 불편한 포즈로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느낌으로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여기서도 이 예술의 순교자로서 핍박받고 대중들한테 이해 못하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당시 그린 자화상이 유일하게 거울이나 이런 도구를 안 쓰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상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당시에 2주 동안 유치장에 있은 다음에 법정에서는 유아 유괴에 대한 죄명은 벗어나는데 노골적인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작품 한 점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건데요. 굉장히 좀 보여주기식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당시에 선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6개월 정도 노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실내는 되게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실내 성격이 이런 것들을 되게 감사해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되게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도 못 받고 예술의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처벌받기보다는 정화되고 있다고 느꼈다.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피어나는 생기를 짓밟는 행위이다. 나는 나의 예술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견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실내의 작가 생활에 전화위복이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실내는 예술의 희생자, 순교자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위대한 예술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 실내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공 시대로 갈 건데, 옛날 뭔가 호프집 같은 제목이긴 한데 어쨌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에 노일앤 바흐 사건이 일어난 해 독일 전시에 참여를 하는데, 이 전시회는 유럽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큰 무대로 진출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때 르슬러의 소개로 유명한 독일 화상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독일 후원자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판매하고 조금 더 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좋아지고, 빈 지역에서도 되게 좋은 지역, 부유한 지역에 작업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그린 나무 그림들인데 이 가운데 그림은 특히 좀 밝으면서도 뭔가 그렇게 음침하지만은 않고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그린 또 자화상들이고, 약간 왼쪽의 그림은 거만하면서도 가운데 있는 건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은 약간 순백의 순교자의 옷을 입은 듯한 그런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을 또 그렸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추기경과 수녀, 이 추기경과 수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림트의 키스의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보면은 수녀의 표정이 굉장히 좀 놀라고 있고, 추기경의 표정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고,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은둔자라는 그림은 에곤 실레 자신이 앞에 있고 이 뒤에 클림트가 안고 있는 듯한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썼던 그건데, 자신이 예술의 그 계몽, 무지한 대중들을 일깨우기 위해 나타난 그런 예술적 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다리는 헝가리에 갔다가 어떤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이고요. 굉장히 좀 평면적으로 나타냈고, 이 그림을 보고 일본 판화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내가 장식품들을 수집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동양풍의 그런 장식품도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하인리히 베네슈와 오토 베네슈. 이 베네슈 아저씨는 실내의 초기 후원자거든요. 이 그림이 당시 600크라운에 팔렸대요. 당시 2크라운이면은 빈의 1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로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충 서울에서 뭐 괜찮은 식당 코스 요리가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약 4,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작품 가격이 실내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거든요. 근데 이게 실내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실내가 돈을 굉장히 흥청망청 썼다고 합니다. 한 예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돈이 다 떨어져서 내일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친구가 불쌍해서 돈을 줬는데, 이거를 실내가 그 발리랑 같이 바로 영화 보고 굉장히 좋은 식당 가서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차비 정도만 남겨놓고. 이 정도로 돈을 좀 흥청망청 썼던 실내라고 하고요. 실내가 그리고 사진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진도 하나의 이렇게 작품처럼 생각을 했다고 하고, 가운데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자신의 사진이고 주위에다가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자신의 사인을 이렇게 넣었어요.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이런 식으로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 오른쪽 사진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식품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장식장에다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모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뚜렷하진 않지만 이렇게 실내 보면은 굉장히 좀 미남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대전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결혼은 어떤 사람과 했을까 조금 궁금하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 초기에 실내가 징집 대상이 되진 않았는데 실내도 전쟁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예술가는 전쟁과 같은 위험한 곳에 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세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한테 점점 불리해지면서 실내도 징집되었고, 대신에 뭐 전장에서 총 쏘고 이렇게 직접 싸운 건 아니고 후방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내는 전쟁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은 화가는 아니에요. 기존에 자기가 하던 작업들을 그냥 연속성 있게 했던 작가고, 전쟁 기간에 전시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발리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고, 이때 근데 조금 날카롭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섬들이 좀 많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프리데리케 베어는 되게 돈 많은 집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이게 약간 포즈가 신기한데, 이게 이 모델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이 위에서 엎드리게 한 다음에 실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인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형들이 있는데, 이런 인형들은 프리데리케 베어 몸 위에다가 인형을 올려놔서 마치 그 옷에 있는 무늬처럼 나타낸 걸 볼 수 있고, 가운데 그림은 여러 가지 실내 그림 보다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멋있어서 넣습니다. 보통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내가 1914년 말에 현대미술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이 최고의 갤러리인 아르노 화랑에서 전시를 여는데, 이때 만든 포스터입니다. 당시 전시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실내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화살 맞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기독교에서 성 세바스찬이라고 유명한 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화살을 맞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에서 이렇게 화살 맞고 있는 사람은 성 세바스찬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에곤 실레 자신이 마치 이런 순교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을 한 거죠. 굉장히 좀 자기 자부심이 뛰어나고 약간 자뻑이 심한 화가였던 것 같아요. 1915년 6월 17일 날 에곤 실레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놀랍게도 발리가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에디트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실레가 14년 봄에 자신의 작업실 앞에 사는 두 명의 여성을 알게 되는데, 이 자매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처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창문에 자기의 자화상을 걸어놓는 식으로 해서 관심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 어머니가 굉장히 좀 엄해가지고 못 만나게 합니다. 근데 실레가 발리랑 함께 넷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어떻겠냐, 어머니한테 이렇게 허락을 구해서 같이 가면서 이렇게 교류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1915년 2월에 실레는 이들 중에 에디트 하름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책에 따르면 실레가 정상적이고 중상층다운 편안한 삶에 더 끌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발리보다는 이 편안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에디트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이들의 아버지도 철도 공무원이었대요. 여기 보면은 신뢰와 철도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에디트도 신뢰를 또 굉장히 사랑했다고 하고, 그들이 결혼하기로 정한 다음 에디트가 발리한테 떠나달라고 또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발리는 에디트를 인정을 했고, 이 말을 듣고 다음날 신뢰를 마지막으로 만난 다음에 떠났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날 때 신뢰가 발리한테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주는데, 그 편지에는 우리 매해 에디트 빼고 둘이서 여름 휴가 보내러 가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해는 가지 않는데, 그 편지를 보고 발리는 거절을 했고, 그렇게 그들은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발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결혼하지 않고 적십자 간호병으로 지원을 해서 있다가 1917년 성홍열이라는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발리는 죽고 에곤 실레와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에디트의 부모님은 이 결혼을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실레가 당시에 야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종교가 좀 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 에디트가 자신의 고집을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1915년 6월 17일 날 조촐하게 결혼을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에디트 하름스의 초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좀 순정적이고 순종적인,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어린 소녀 같은 느낌으로 초상화를 그렸죠. 그래서 이 에디트와 에곤 실레 같이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린 그림들인데, 왼쪽에 있는 앉아있는 커플은 실레와 에디트를 그린 건데, 둘이 뭔가 눈빛이 초점이 없고 좀 멍하고 아무튼 표정이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여인은 발리와 에디트를 그린 것 같아요. 에곤 실레는 그 아까 편지에서도 그렇지만 에디트와는 결혼하고, 그리고 발리와는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고, 뭔가 그 둘을 다 이렇게 같이 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죽음과 소녀는 여자가 발리로 보이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가느다란 팔로 에곤 실레로 보이는 남자를 안고 있죠. 바로 어떻게 보면 끊어질 듯한 팔이죠. 그래서 이별을 좀 암시하는 듯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 뒤에 있는 손가락도 이게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활은 자신의 자화상을 두 개를 또 그린 것 같아요. 15년 6월에 결혼하고 4일 만에 결국에는 병역에 소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는 처음에는 종군 화가로서 있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일반 사병으로 갔다가 운이 좋게도 12월 말에 러시아 포로들을 호송하는 파견대로 옮겨요. 그래서 그때 그린 그림들은 이제 또 러시아 죄수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실내가 또 작품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전시회도 합니다. 그래서 1916년도에는 8점의 작품을 완성하고 최소 4회의 전시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 기간 동안 에디트와 함께 또 같이 다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편안한 전쟁 기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왼쪽과 가운데 있는 그림은 에디트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에곤 실레. 굉장히 노년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무기력함을 굉장히 잘 나타낸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의자에 걸터 앉듯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자화상은 보면은 눈빛이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중섭의 소 그림 보면은 자기의 에너지를 나타낼 때 그 소를 그린 다음에 성기 쪽을 되게 빨갛게 그리면서 되게 에너지 있게 하는데, 그 그림이 살짝 생각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화상도 굉장히 의지와 에너지가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917년 1월에는 다른 곳에 배치를 받거든요. 빈으로 돌아가서 왕립 물자 배급소에 소속이 됩니다. 이곳에 소속이 되면서 또 많은 물품들을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실내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왜냐면 실내가 뭐 자기는 특별한 예술가고 특별한 존재고 하니까 이렇게 전쟁터에서 썩는 것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낭비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요. 뭐 그게 통했는지 실내가 빈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빈 현대미술관과 박물관에서도
구매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는 군 생활 동안 굉장히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내의 드로잉과 수채화를 엮은 작품집도 출간되고요. 이런 작품집의 출간은 실내가 진짜 이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예술가가 됐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실내의 죽음인데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명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 1918년 2월 6일에 실레가 존경하는 화가 클림트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실레는 이때 당시에 죽은 클림트를 영안실에 들어가서 그리는데요. 볼이 홀쭉하고 머리털도 얼마 없고 콧수염도 얼마 없고 이런 모습으로 실레가 그림을 남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시의 분리파 전시의 포스터는 이때 빈에서 분리파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미술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전시회의 메인 작가로 초대돼서 실레가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실레가 이 포스터를 직접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가운데 위에 있는 바로 여기 위치해 있는 게 실레 자신이고요. 이 전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실레의 작품 역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회로 많은 초상화 의뢰가 들어오면서 비서를 고용할 정도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에서 교외로 2층짜리 작업실과 정원이 있는 저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림들을 보면은 앞선 그림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포옹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그림도 그렇고 앞에 있는 그림 잠깐 볼까요? 초기 작품을 좀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그로테스크하고 공격적이잖아요, 뭔가. 반면에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에디트와의 결혼 생활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의 만족감이 그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족은 실레와 에디트와 그리고 자기의 아이와 함께 뭔가 편안한 생활을 꿈꾸는 그런 실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 그리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기존에 즐겨 사용하던 그 그림 속 패턴들 있잖아요. 아까 클림트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패턴들은 없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기법으로 그림을 좀 표현을 했고요. 붓질의 표현이 많이 드러났고, 오른쪽에 있는 귀테르슬로라는 사람의 초상화는 뭔가 이 사람 주위의 기운이나 에너지가 이런 드래곤볼 초사이언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듯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때 당시에 가장 걸작은 이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 이 작품은 원래 웅크리고 앉은 남과 여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이 붙은 거는 1923년에 실레의 친구가 붙인 제목이고 이 그림에 대한 논문을 냈다고 해요. 1918년 4월인 아니면 5월에 에디트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디트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왜냐면은 10월 28일 날 스페인 독감에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실레가 에디트가 죽기 하루 전에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디트는 9일 전쯤 감기에 걸렸는데 곧 폐렴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였죠. 증세가 너무 심각하여 위태롭습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녀는 벌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남기는데, 에디트가 죽고 나서 실레도 같은 병으로 3일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 죽게 될 때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보다는 그 장모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여기저기서 사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세상이 또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실레가 죽었을 때는 우리 나이로는 29살이고 만으로는 겨우 28살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실레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실레는 살아있을 때 굉장히 이미 성공한 화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지막쯤에 보셨겠지만 그림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초기 작품들과는 스타일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레가 더 오랫동안 살았더라면 중년의 실레의 작품은 또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레에 대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에디트와의 만남부터 해서 그 죽을 때까지를 그리고 있는데 나름 괜찮게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곤 실레의 작품은 굉장히 좀 노출도도 강하고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많이 수위가 낮은 것들만 넣어놨는데, 좀 더 실내 작품 세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